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발해는 같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발해의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다. 사실 고려 왕건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백성들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 안에 백성의 민중의 수가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국가는 훨씬 재정적으로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하였고 우리의 태조 왕건이 엄청나게 유화적인 정책, 친화적인 정책, 호족들을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또 호족들을 누구든지 전부 다 인정해주는 호족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다던가 호족들과 전쟁을 하다던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독립적인 기반을 유지해주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족들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강력하고 전쟁 좋아하고 전쟁에서 틈만 나면 이기고 하는 견훤보다는 유화적인 정책, 호족 친화적인 정책, 호족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태조 왕건 편에 가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호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저는 태조 왕건님이 후삼국을 통일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그 왕건님의 편으로 넣어주세요 하면서 자기 영토를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쟁 안 하고 항모 저는 왕건님의 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태조 왕건이 어떤 행동해 보이느냐, 그래 알겠다 그럼 네 땅은 이제 내 거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나한테 항복을 했구나 그럼 내가 그 대가를 줄게. 대가를 어떻게 주느냐, 네가 다스리는 영토는 네가 계속 다스려라. 그 영토 안에서 너는 계속 그 왕처럼 호족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나한테는 그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바쳐라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간접 통치를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호족들이 그 지역 내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또 권력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태조 왕건을 더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느냐? 띠로리 후백제 견훤이 신라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완전 극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훤이 신라로 쳐들어가요. 신라로 쳐들어갔는데 내가 혹시 이거 설명했었나? 신라 쳐들어갔었다라고 하는 거. 안 했어. 신라 쳐들어갔는데 신라의 왕과 귀족들은 뭐 하고 있었게? 먹고 놀고 마시고 기생 끼고 놀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견훤이 거기 딱 쳐들어갔을 때 거의 정신없었대요. 정신없었었고 그냥 완전 술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었는데 거기 쳐들어갑니다. 견훤이 봐라 이거 봐라 니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신라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과 왕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미친 견훤놈이 실제로 진짜 죽이기 전에 어떤 미친 짓을 하느냐, 신라에 있었던 궁녀들, 신라 왕궁에 있었던 궁녀들, 그리고 신라 왕궁에 있었던 궁녀들, 그리고 왕의 부인, 왕비 전부 다 끌고 와서 그 자리에서 성폭행을 해요. 군사들, 군인들한테는 궁녀들 성폭행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또 본인은 왕비를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야. 왕이랑 신하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완전 미친놈인데 이거 완전 정신병자의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남아있는 귀족들 중에서 자기한테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권력도 없고 힘없는 귀족 딱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줘요. 자기의 꼭두각시 허수아비 역할을 시키기 위하여. 자, 내가 만약에 신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신라 왕이 진짜 더럽게 싫고 밉지만은 신라 왕과 왕비의 최후가 그렇게 끔찍했다는 거를 백성들한테 소문으로 다 들었어. 그러면은 신라 사람들이 견훤, 후백제를 좋아할까요? 극혐할까요? 와, 저 새끼 인성 무서워 사이코패스 아이가 하면서 완전 깜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반도의 민심 자체가 견훤은 진짜 쓰레기다. 견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통일을 했다가는 진짜 한반도는 너무 끔찍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민심 자체가 태종 왕건한테 넘어가게 돼요.
태조 왕건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완전 개꿀은 아니었어요. 왜냐? 태조 왕건이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와 어떻게 경황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노? 내가 신라 왕의 복수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태조 왕건이 사실 지랑 신라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견훤이랑 전쟁을 치렀어요. 왕건이랑 견훤 중에서 누가 이기게? 견훤이 이겨요. 견훤이 이기고 그리고 왕건은 그때 전쟁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견훤이 왕건 이 새끼 니 내한테 감히 개겨? 뭐 신라의 복수? 야 니나 죽어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왕건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건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제가 왕건 임금님의 분장을 하고 있을 때니 왕건님께서는 신하 병사 쫄병 분장을 하고 어서 도망가세요 라고 해서 결국 신하들이 목이 잘리고 왕건은 몰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이 소문까지 같이 퍼지게 되니까 와 왕건 봐라 진짜 제가 인성갑이다. 전 인성 쓰레기하고 비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반도 전체 호족들도 그렇고 백성들의 민심 자체가 왕건한테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하지만 여러분 원래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자기 눈에서 뭐가 난대요? 피눈물 난다고 하죠. 똑같아요. 견훤은 결국 최후에 어떻게 되느냐. 견훤의 최후가 더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아니야. 뭐 지가 다른 사람 괴롭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전부 다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견훤은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부인에게서 아들 3명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 1명. 그런데 첫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은 40대. 둘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은 20대. 오케이? 자, 견훤이 첫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 3명 좋아하게 둘째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 1명 좋아할까? 그렇지, 걔예요. 20대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에 형이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대 막내 아들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고 결국 그거에 분노한 첫째 부인의 아들들 3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견훤을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유폐 감금시킵니다. 감금시키고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견훤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생명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견훤도 이때 아주 늙은이었지만은 그래도 한때 한반도에서 제일 싸움 잘한다라고 하는 한 날려주는 사람이었다 이거 맞지? 그랬기 때문에 견훤이 눈치를 살살 보다가 밤에 토끼요. 견훤이 의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후백제의 왕의 자리는 자기 아들들 아빠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아들들한테 넘어갔단 말이야. 자, 이때 견훤은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렇지. 그 착하고 너무 신라 가면 지가 목숨 잘릴걸. 그 착하고 호족들을 전부 다 포용해주고 항상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해준다는 그 착하다고 소문난 그 왕건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안 좋은 과거가 있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하게 되었다. 혹시나 나한테 군대를 빌려줘서 내가 군대를 빌려준다면 내가 후백제에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나를 가두고 내 아들을 죽였던 나머지 3명의 아들을 내가 처치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세운 후백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네가 왕건이라면은 여러분 군대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나 같아도 안 줬을 것 같아요. 야, 솔직히 그 군대 데리고 가가지고 솔직히 또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 이러면 어쩌나 맞지? 그러면은 완전 또 견훤이 군대 도둑질 하는 건데 맞지? 근데 줘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신기하죠? 왕건이 진짜 이렇게 신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견훤은 한번 뒤통수 때린 적도 있잖아요. 견훤이 원래 신라의 장군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반란을 제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신라한테서 군대를 받아가지고 떠난 다음에 후백제를 세웠던 거였단 말이야. 남의 군대를 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왕건은 견훤을 믿고 많이 힘드셨죠. 그래요. 절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 듣고 당신이 제일 사랑하던 막내 아들도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견훤한테 네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군대를 빌려줬고 견훤은 그 왕건이 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결국 자기 손으로 후백제를 멸망을 시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원래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자기 눈에선 절대 피눈물이 납니다. 얍!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필기 했었나요? 필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견훤이 후백제를 건설하였다. 두 번째,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설하였다. 자, 하지만 궁예의 잔인한 폭력적인 정치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었고, 왕건이 새로운 나라 이름 고려를 건설하게 되었다. 고려 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자,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게 되었고 발해가 멸망한 뒤에 발해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남은 백성 유민들이 고려에 들어와서 받아주세요 하였다. 여기에는 발해의 왕자 출신도 있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견훤이 개또라이지 사이코패스지 몇 번 하고 나니까 신라가 그래 아무리 봐도 견훤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것보다는 왕건이 통일하는 게 낫겠다. 왕건이시여 당신한테 우리 신라의 땅 이라고 해봤자 경주와 그 근처에 영토 몇 개뿐이에요. 신라라고 하는 나라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신라 왕조를 고려한테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후백제는 후계자 자리를 두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후백제는 멸망하게 되었다. 결국 왕건에 의해 후삼국은 통일되었다. 됐나? 이 순서 어제 필기는 했을 거예요. 혹시 안 했으면은 지금 해도 되고 그렇죠. 채팅방에다가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합니다. 여러분이 가끔 진짜 이해가 안 돼. 너 좀 그럴 수가 있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뭘 믿고 궁예가 나라를 세우도록 그 당시에 호족들이 도와줬을까요? 궁예 완전 또라이 아니에요. 왜 지가 미륵이에요? 지금 미륵이니라 이거 왜 해요? 하거든요. 궁예는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 진짜 완전 미친 카리스마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나라 세우는 건 카리스마로 가능하지만은 나라를 유지하는 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 카리스마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행태로 국가를 유지해 나가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왕건이 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우리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랄랄라라 어디 갔노? 자, 36페이지 내용 볼게요. 고려 새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다. 와 대박이다 진짜. 우리 3월달 아직 이제 끝나가는데 3월달 끝나가는데 벌써 고려 역사를 하다니. 이제 우리는 한반도 구석기 시대가 60만 년 전에 시작했으니까 60만 년부터 지금 기원 후 1000년 우리 지금 1000년 역사까지 다 배운 거예요. 진도 겁나 빠르죠.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내용.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밑줄 시작.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동천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어디 갔노?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자,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 해서 연도 나와 있는 거 있죠? 연도 나와 있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내기 좋습니다. 열 곱하기 이렇게. 선생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게 원래 시간의 흐름, 사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맞죠?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안 외우면 그냥 1등급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1등급 보니까 5명이 돼. 이거 안 외우고 그냥 뭐 1등급에 포기하든가 그러면 되죠, 여러분. 완전 여러분, 난 1등급 받을 거야! 하는 사람만 뭐 연도 외우든가 하세요. 알겠죠? 안 그럼 니네도 외운다고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자, 그러하였다. 어디 갔노? 건국 초기의 혼란. 어떻게 수습하였을까? 나와 있습니다. 자, 왕건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한 주민들을 통합하고 지방 호족들한테는 새로운 국가 체제에 포용하려고 하였다. 이에 그 유명한 왕건의 혼인 정책 이야기 나옵니다. 이에 왕건은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그들의 지방 지배력을 인정하였다. 아까 말했죠. 자기한테 호족이 공짜로 땅을 바치면 전쟁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와서 항복하면서 땅을 바치면은 걔한테 내가 그 땅 안 다스릴게. 너를 통해서 내가 간접 통치를 할게. 너는 세금만 바쳐라 라고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지방 지배력을 인정하였다 이 말이에요. 통일 이후에는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였고 호족들을 우대하면서도 견제하는 정책을 폈다. 뿐만 아니라 북신 정책을 추진하였다.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 국가들인데 고구려의 영토를 전부 다 되찾자라고 해가지고 영토를 어느 정도 되찾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미친 듯이 영토 많이 가지게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영토를 가지게 되느냐. 그 시험 문제 보면은 원래 영토가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호랑이가 목티를 입게 되었다. 오케이? 목티 입은 이만큼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태조 왕건 때 북진 정책을 통해서 영토가 확장된 거니까 기억하세요.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다음 자 그리고 또 어디 갔노? 그리고 또 거란과 대립하였다. 왜냐?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는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였기 때문에 거란의 왕이 태조 왕건한테 우와 후삼국 통일 축하합니다. 고려를 세우다니 멋지네요. 자 내가 축하 사절단을 보냈고 그리고 또 거란에서 유명한 낙타 몇십 마리를 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낙타랑 외교관 이렇게 보냈거든요. 외교관은 유배 보내고 낙타는 전부 다 다리 밑에 묶어놓고 굶겨서 죽였다고 합니다. 감히 우리 형제 국가를 죽인 주제에 우리나라한테 외교관을 보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내린 거였어요. 내 생각에 여기서 제일 불쌍한 건 낙타예요. 낙타. 불쌍한 낙타들. 여튼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필기 좀 했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빡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것도 필기해야 되나요? 사실 내가 36, 37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네가 안 해도 돼요. 필기 안 하고 네가 개인적으로 정리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필기보다는 저 스스로의 필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니면 이거 출력해서 붙여도 되고 근데 한번 써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아요? 추천할게요. 그러면은 이거 줬다고 설마 이거 쓰라고 했다고 지금 재한이가 나간 건 아니겠죠? 오케이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자 그러하였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같은 경우에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재한아 내 깜짝 놀랐다 얘가 내가 이거 필기하라 해가지고 나간 줄 알았다. 깜짝 놀랐어요. 자 여튼간 중간에 나가거나 해서 못 들은 거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유튜브에다가 올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런 김에 유튜브 주소를 잠깐 미리 알려줄게요. 아이씨. 잠깐, 니는 3반이니까 3반이 예전에 했었던 거 답기. 에이씨.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래, 어차피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녹화 시작할게요.
동료, 법사. 얍, 얍. 여기가 여러분 실시간 수업한 것들, 평소에 수업했던 것들 영상 전부 다 올리는 곳이거든요. 내가 녹화하는 거 알죠? 그 녹화를 전부 다 여기다 다 올립니다. 어잉? 또 나가네. 그러니까 혹시나 한 번 더 듣고 싶던가 아니면은, 네가 늦게 들어왔다. 늦게 들어와서 내가 출석 인정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수업 듣고 필기해서 나한테 검사 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 고려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려의 건국초. 이거를 시험 문제 낼 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왕들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시험 문제 겁나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왕들의 업적 중심으로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할까봐 일부러 내가 왕들의 업적별로 정리해줬습니다. 혹시나 참고서나 문제집 이런 거 있는 애들 보면은 거기에도 전부 다 왕들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위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볼게요. 태조왕건은 어떤 정책을 하였느냐? 태조왕건은 자, 호족 통합 정책, 호족을 우대해주는 정책, 호족을 존중해주는 정책, 호족의 가오를 세워주는 정책, 이게 호족 통합 정책입니다. 아까 말했던 혼인 정책, 마누라 29명, 자식 34명,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오프라인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와, 마누라가 29명이면 와, 진짜 대박, 정력 왕이겠네요. 막 이러거든요. 노노노노. 29명 중에서 왕건이랑 같이 그 궁궐에서 사는 사람은 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5명 정도는 그냥 법적으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결혼했다, 도장 꽝! 한 다음에 결혼하기 전처럼 그냥 자기 아빠랑 계속 같이 살아요. 오케이? 결혼을 했어도 왕건만 수도, 서울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결혼 정책으로 혼인을 했던 사람들은 결혼 안 한 것처럼 자기 아빠랑 계속 그 지역에서 삽니다.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 34명의 자식이 있었고, 여러분, 자식이 34명이나 있네. 그러면 왕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듣고 있니? 그렇지. 왕위쟁탈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준이 귀여워요. 큰일 나요. 귀여워요. 자, 그러하였다. 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깐, 예전에 민준이가 또 예전에 한번 뭔 말 해서 내가 완전 배틀려지게 웃지 않았나? 어떤 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막 이러면서. 아닌가? 아닌 말고. 도교육형?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그거 뭐였지? 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거였지? 맞다. 귀여워. 오케이. 민준이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엄청 궁금해요. 어떤 아이인지. 뿅.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그나마 호족들한테, 딸내미가 있으면은 결혼을 해요. 왜냐,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딸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들만 있는 사람들 혹은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넌 절대 나를 배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정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사성정책. 왕씨 성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은, 자, 장민준이한테 만약에 왕건이 왕씨 성을 내린다. 그럼 장민준은 뭐가 될까요? 왕민준이 되는 거예요. 왕민준이 됩니다. 성이 아예 왕씨로 바뀌는 거예요. 이동현이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왕동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일부러 왕씨성을 내려줌으로 인하여 그냥 바로 왕족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귀족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하지만
반계라고 할 수 있겠죠. 10개 왕실은 아니지만 반계 왕족이 되면서 이제 너 절대 나 배신하면 안 돼. 약속 이렇게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하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쭈쭈 호족 우대해주고 호족 가오를 잡아주니까 호족들이 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은 동시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호족의 권력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한 호족이 설치지 않고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또 다른 정책도 시행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사심관 제도 그리고 또 기인 제도였습니다. 자,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심관 제도. 신라의 왕이 신라의 영토를 경주와 그 근처 지역을 왕건한테 전부 다 바쳤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왕건이 신라의 왕을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왕건이 직접 통치하지 않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지역에 대한 권력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심관 제도예요. 이해 안 되면은 설명해 주세요. 해봐. 신라의 왕을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다시 임명한다. 사심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왕건은 경주 지역을 간접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근데 이게 왜 견제책이죠? 왜 견제책이죠? 단 조건이 있다. 경주 지역에서 혹시나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사심관을 죽이겠다. 니네 반 전부 다 출석 체크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뭔 얘기 하랬더라? 사심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권력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역을 100%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러하였고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인제도는 쉽게 말하면 인질제도였다. 인질제도였고 사실 여러분 호족들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왕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란 일으킬 위험도 큽니다. 몰래 군사훈련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살고 있는 곳이 그 당시에 개경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개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개성공단이 있는 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센 호족의 아들을 강제로 개경으로 유학 오도록 하는 제도. 오케이? 자,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잘 나가는, 김해에서 너무 잘 나가는 호족인 거야. 그러면은 김해 지역에서 반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러 여러분은 전부 다 아들이잖아. 그치? 여러분을 전부 다 인질로 잡아가요. 하지만 인질로 잡아간다 하면 뭔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인질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명목상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개경에 서울에 유학시켜줄게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됐죠?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강한 호족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준비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싫다고 하면 사심관 안 돼요. 호족의 위치를 빼앗기게 되죠. 오케이? 그리고 사실 아들이 인질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김해 지역에서 가장 센 호족이다. 내가 사심관이다. 라고 인정받는 정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들을 안 뺏긴다라고 하는 거는 니는 찌끄레기라서 나는 니를 신경도 안 쓰겠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해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러하였다. 저거 아까 이야기했던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러 고려에서는 수도가 두 개였어요. 수도가 두 개. 하나는 개성, 지금의 개성. 또 하나는 지금의 평양. 그래서 평양이 개성보다 좀 더 위쪽에 북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신 정책을 하기 위하여 종종 왕건은 개성보다 북쪽에 있었던 서경에서 머물기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구려의 영토를 획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개경에 있는 귀족들이 설치면 일부러 서경으로 가서 지내고 서경에서 설치면 개경으로 이동하고 하면서 귀족들 간의 권력 균형을 맞추려고 하였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뒤에는 거란 적대시, 요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형제국가였던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폈다. 자, 민생안정책 세금을 내려줬다. 혼요 10조, 자기 후대에 올 후세의 왕들에게 왕실에 남긴 유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언이에요. 자세한 내용 보면은 너무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 불만 만들게 하지 마라. 부처님 믿는 거는 좋지만 지금보다 결을 더 많이 만들지 마라. 결이 많아지면 부패도 많이 일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또 서경을 중시해라. 서경과 개경을 같이 조화롭게 운영하여 귀족들이 권력을 강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자, 그러면 우리 태조 왕건에 대한 이해는 다 끝났죠? 그럼 다음으로 이제 광종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외워야 되는 고려 왕 순서. 태해정광, 경성목, 연덕, 정문, 순천헌, 숙예인의 명신희, 광고원열, 선숙제, 복정, 공민우왕, 장왕, 공양왕. 조선 왕보다 고려 왕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엄청 많은 왕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충열, 충선, 충숙, 충해 이런 왕들 들어봤죠? 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원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한 거. 오케이?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태조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은 해종이었어요. 태조 죽은 다음에 해종이 왕이 되지만은 해종은 권력 다툼 끝에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정종도 왕이 되었지만은 정종 역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막 눈치 보고 하다가 결국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빨리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온 네 번째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은 태조 왕건의 아들들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외갓집을 가지고 있었던, 외갓집으로부터 받는 지원, 빽이 장난 아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광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갓집에서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워서 엄청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고, 그리고 또 호족들과도 좋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똑같아요. 왕이 되고 나면은 귀족들보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호족들이랑 친하게 지냈지만은 후반부에 가면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호족들을 견제하고 호족들을 죽이고 숙청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를 쓴 사람이 고려 광종이라고 하는 임금님한테 만들었던 별명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빛나거나 미치거나. 광종은 왕이 된 초창기에는 빛나는 훌륭한 업적을 많이 세웠다. 호족들과 손을 잡고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하지만 후기에 들어서는 기존에 손잡고 있었던 호족 세력을 견제하면서 호족을 숙청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이며 미친 왕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고 해서 광종의 별명이 빛나거나 미치거나였습니다. 빛나거나 미치거나 예전에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어요. 그 드라마가 바로 광종의 인생을 다룬 사극이었습니다. 자, 그럼 광종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하였느냐, 개혁 정책을 하였느냐? 첫 번째 일단 쌍기를 등용하였다. 쌍기는 우리나라 사람 이름 안 같죠? 외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 거란이었나? 저기 유목민족이었던가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쌍기라는 사람이 원래는 외교관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쌍기가 우리나라 여자들을 보고 완전 뿅 같대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너무 이쁘다고. 와, 씨, 진짜 내가 맨날 유목민족 여자들만 보다가 고려 여자 보니까 존나 이쁘네. 나 여기 살아야지 해가지고 귀화했습니다. 귀화. 자, 그래서 쌍기를 등용하였고 노비양건법을 실시하였다. 노비양건법, 이거는 엄청나게 호족들의 반대, 호족들이 거부했었던 법인데 노비양건법이 뭐냐? 자, 여러분, 노비가 많은 집은 사실 경제력이 많은 집, 경제력도 풍부한 집이지만은 이 노비들이 농기구를 손에 들고 있지 않고 무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은 노비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병, 개인 병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비가 많은 귀족들은 결국 사병을 소유해서 반란 일으킬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종이 일부러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노비의 신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비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탁월한 노비다라고 하면은 그냥 노비 신분으로 놔두지만은 그 신분을 조사하고 내력을 조사하고 조상님이 누군지 확인해 보니까 얘가 원래는 평민이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너무 배고파서 그리고 또 뭐 여튼간 팔려서 이런 식으로 원래 평민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후삼국 시대의 전쟁통 와중에 끔찍하게 그 노비가 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시 평민으로 풀어주는 정책. 이게 바로 노비양건법이었어요. 사실 엄청 좋은 정책이죠. 노비양건법. 노비를 찬찬히 살펴봐서 검사한 다음에 풀어주는 정책. 한마디로 귀족의 경제력, 귀족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노비양건법 됐죠. 자, 뿐만 아니라 타고난 신분, 혈통, 집안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실력, 능력을 토대로 하여 관리로 뽑는 능력, 실력 중심주의 정책이었던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제 실시.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 과거 시험을 최초로 쳤던 게 바로 이 고려시대 광종입니다. 자, 여러분 왠지 모를 것 같지만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럼 한반도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과거제가 이제 아예 없어지고 폐지된 거는 언제게? 배운 적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 과거제가 아예 없어지게 된 것은 언제냐? 바로 조선시대 고종의 가보개혁 때였습니다. 가보개혁 때면은 그때 되면 신분제랑 과거제를 폐지하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 칠 때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고종의 가보개혁, 그때 바로 과거제가 없어질 때까지 한마디로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과거제가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왕권을 비판하는 그리고 자기의 독자적인 기반만 가지고 있고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호족을 숙청, 제거 많이 하였으며 공복 제정하여 관리를 등급별로 분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야, 왜 중국 니네만 황제고 고려도 황제다 라고 하는 황제를 칭하였으며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달력 만들기라고 이야기했죠. 독자적인 연호. 혹시나 광덕 1년, 중풍 1년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광종 시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광종을 가리키는 연호가 왜 두 개나 있나요? 광덕 때하고 중풍 때 정책 방향이 다르다, 정책이 서로 성격이 다르다 하면은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해보세요, 질문. 질문 없나요? 질문 없으면은 옆 아닌가? 질문 없으면은 볼게요. 아까 보다 말았던 부분으로 다시 갑니다. 왕건이 죽은 이후에 왕위를 둘러싼 외척들 간의 다툼으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노비양건법이 1번 광종의 1번 정책 실시하여 호족들의 힘을 약화하려고 하였다. 두 번째,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인 소양, 능력을 갖춘 자기의 정치개혁을 도와줄 새로운 세력을 양성하려고 하였다. 통일신라 이후에 왕들이 징골 귀족을 견제하기 위하여 육두투기랑 손잡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호족들은 싸움만 잘하는 깡패 출신들이기 때문에 머리는 나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제를 통해서 높은 관리에 등용해주겠다라고 하면 호족은 전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황제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며 관료들의 공복을 제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왕권 강화에 반발하는 다수의 호족을 숙청하였다. 아까 필기했던 것 중에 여기 안 나오는 내용 있네요. 자, 그게 무엇이냐? 쌍기를 등용하여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기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실시하였다. 됐나요? 그럼 요 페이지에서 더 이상 모르겠다, 이해 안 된다 하는 거 질문해 보세요. 쭉. 오케이. 그럼 한 명만 딱 더 하자. 한 명만. 자, 그 한 명이 누구냐?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 여러분, 원래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성종이 있고 중국 나라에도 전부 다 성종이 다 있어요. 성종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경우에 성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 나라가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나라, 법, 제도, 기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없었던 거에서 이제 좀 나라 같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신하들의 등급도 만들고 그리고 지방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중앙의 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러한 기본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무조건 성종이에요. 그래서 성종이 등장하면은 그 나라는 1단계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성종 때도 1단계로 결국 고려가 완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선의 성종 때에는 경국대전이 만들어지면서 이 법전을 통해서 조선이 통치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려의 성종은 최승로라고 하는 천재를 통해서 개혁정치를 실시합니다. 광종의 파트너가 쌍기였다면 성종의 파트너는 최승로였습니다. 최승로가 쓴 고려를 똑똑한 올바른 국가로 만들기 위한 29가지 방법, 실무 28조를 보고 이거를 토대로 하여 개혁정치를 실시하고 고려의 법과 제도와 기틀을 마련하였다. 됐나요?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왕들의 정책, 여기 밑에 있는 요것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은 태조 왕건이 어떤 정책했느냐, 광종은 누구를 등용하였고 어떤 개혁 정책을 했느냐, 성종은 또 누구를 등용하였느냐, 최승로는 실무 28조를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집중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안녕. 네. 필기하세요. 교과서 감사합니다. 안녕. 빠빠이.